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의 여러 이슈,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또 경제 위기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돈준들남 구독자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뭐 하여튼 바쁘셔가지고 오늘도 굉장히 아주 뛰어오시느라고 죄송합니다. 정말 눈썹이 휘날리게 또 뛰어오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물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최근에 4월 1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뭐 그렇죠.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정부 이제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엄청난 내용이 이번에 담겼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대표적으로 대출 같은 경우는 신규 대출자를 우리가 대출 억제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이번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한다 이런 내용은 사실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신규 대출을 막는 게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이 다시 이제 갱신을 하거나 이럴 때 이게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빌린 돈을 회수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국 금융 역사상 거의 처음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파격적인 건데 이런 역대급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교수님? 이게 단순하게 지금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요. 안에 이제 다주택자는 기본이고요. 그렇죠. 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0.1%의 물샐 틈 없는 그 구멍을 만들면 안 된다. 네네네. 그게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 이제 보도에는 잘 안 났는데 지금 우리가 LTV 규제 지역에 40% 기본으로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생애 최초나 이렇게 예외 사항 몇 개 있지만 네네. 근데 이제 온라인 업계 있지 않습니까? 은행들. 네네. 뭐 카카오톡 뱅크나 이런 네네네. 데들이 거기는 70% 그냥 한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말로만 규제를 한 거지. 사실 요즘 거기를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거기다 거기 썼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40%에 묶이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넘어가서 정부 정책이 무용지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0.1%의 물샐 틈 없는이 아니라 이거 뭐 그냥 막 물이 세고 펄펄 새는 막 거죠. 세고 있었네. 근데 요번에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저번에 한번 타운홀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국무회의인가 0.1% 얘기하면서 금융에서 구멍이 새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에 계신 분들이 이미 스토리는 다 알아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주문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또 보도자료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1주택자의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다시 규제 사항을 해가지고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네네. 이게 거주 비거주에 대한 건데 이건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내용을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그 문구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지금 대통령도 비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계부채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이 내용도 보시면 네네. GDP 대비 80%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출을 줄여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책 대출 우리가 저 신생아론 보금자리 뭐 이거 막 윤석열 정부 때 엄청 풀었잖아요. 막 30조 50조 네. 그거를 20%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소식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줄인다는 얘기고 다주택자 들어가 있고 말씀드린 온라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 거예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 방안을 또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네네. 단순하게 다주택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전방위적으로 전국의 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을 목적을 두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앞으로 대출이 늘어나가지고 집을 사는 기회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기간에 없다. 그러면 거꾸로 내린다는 이 하방 압력이 되잖아요. 대출이 줄면 네. 그거를 이제 시장을 보고 예측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냥 대출 다주택자만 규제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 1주택자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물샐 틈 없는 맞습니다. 전방위적인 규제가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또 하나의 논란이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1주택자에 대한 규제인데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아마 조만간 좀 구체화돼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네. 2억 원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그렇죠. 대한 대출 규제 방안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그대로인데 그렇죠. 예.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올 건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떠신지 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예, 금융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대출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협조를 구하면은 세제까지 손댈 수 있거든요. 네네. 금융위원회에서.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주 비거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유세 부분을 차등화해서 따로 좀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건 이제 기재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러면 이제 대출 부분인데 네. 지금 1주택자들이 규제 지역은 3억에서 2억으로 1주택자인데 대출을 받잖아요. 전세대출. 네네네. 그거를 아마 세게 들어갈 것 같아요. 더 세게 들어간다 그러면 유예기간을 주고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없앨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비규제 지역도 갭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유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규제한다. 네, 지금은 3억까지 내다가 저번에 6.27 때 2억으로 줄였단 네네네. 말이에요. 근데 2억으로 있고 현재 3억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 그대로 3억이에요 지금. 신규만 2억이었는데 이번에 규제 지역을 묶으니까 누가 그거를 갭 투자 안 하니까 그건 별로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는 거죠 사실 할 사람이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3억이 연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아마 제가 볼 때 만기가 될 때 회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소싱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지금 비거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전세 대출을 뺏어가면 내가 살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든지. 그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전세 물건이 두 개였다가 하나로 줄잖아요. 내가 내 집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내가 살던 집에 나오면 그건 전 전세 매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인데 네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전세 살고 있잖아요. 전세 수요자잖아요. 여기도 전세 수요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집을 들어가면 나는 전세 수요자가 이제 아니잖아요. 네, 실거주하는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은 원래 전세였는데 또 전세로 갔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전세가 수요가 줄죠. 그 줄잖아요. 둘이었는데 하나로 줄잖아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히든 카드죠. 이걸 금융위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 대출 확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세 수요가 주는 효과가 벌어지죠. 전세 수요가 줄면 장기적으로 집값의 안정에 도움이 하방이죠. 된다. 네, 그럼 매매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제로섬은 똑같은데 일단 심리적으로 전세가 안정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현재 주담대에 대해서 만기 연장 시에 만약에 비거주로 계속 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뭐 스트레스 DSR을 따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고정금리 15년, 25년짜리 차등 두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주담대가. 네네네. 뭐 이런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은행권들이 주담대 이자율이 최근에 높아졌다라는 거는 이제 기준금리는 사실 그대로고 뭐 네. 금융채라든가 이런 거에 금리는 조금 올라가는 건 있지만 너무 빨리 주담대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강하게 가계대출 총량 압박을 하다 보니까 가상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좀 맞아요. 주담대가 올라가는 현상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면은 사기죄에 해당된다라고 경고한 것도 상당히 이제 좀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앞으로 자금 출처 조사도 까다로워질 것 같은데 1주택자들 대출 잘못 받았다가 세무조사 받는 일도 발생한다면서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뭐 국세청 관계자나 이렇게 제가 조금 아는 분을 통해 들으면 네네. 지금 업무가 이쪽으로 막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거고 사실 사기죄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법적으로는 그냥 사기죄에 준하는 어떤 형태니까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난 데도 있습니다. 의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세무조사 자기 의사 영업하는 것조차 세무조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꾸 유용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팔던지 빨리 처리하던지 그래서 급매물이 또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 분들인데 5월 9일까지 시장 보다가 상황이 좋아하다 싶으면 이분들 중에 1주택자가 많은 거예요 또. 네네. 그런데 이번에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세입자 낀 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물 출하가 되는데 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연결돼 보면. 네네. 결론은 뭐 대출을 줄이는 것 같지만 이게 또 기존 주택의 공급 효과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또 작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우리 신축 주택 공급이 조금 내년 정도 돼야 이제 공급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빈 공간에 빈 시간에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서울의 어떤 그 딜레마를 대통령이 딱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기존 주택이
최대한 나올 수 있게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자시하지 않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1주택자 그거에다 막 겹치고 그러면 5월 9일 끝나면 매물이 감소한다는 그 효과가 사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매물이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물이라는 거는 사실 새로운 건축 신축만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그렇죠. 이제 매물이 나올 수도 맞아요. 있는 거니까. 매매 물건이 나올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분위기가 1주택의 고가 아파트일 경우에 규제 대상이 된다면 이제 똘똘한 1주택의 선호 현상은 좀 많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교수님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이 특히 뭐 장특공제 같은 건 분명히 손들 것 같아요. 아까 그 추가 대책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아마 장특공제를 좀 예고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시장에다 압박을 줄 것 같습니다. 네네. 장특공제 40%만 없어져도 이거 좀 부담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뭐 우리 앵커님도 아시지만 네네. 요새 자산가들이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무슨 강의를 갔는데 그 VIP들 많은데요. 거기는 이제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가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일을 겪었어요.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이제 시장 정상화론자 뭐 어떻게 보면 하락론자라고 주위에서 하니까 네네네. 그분들은 정보만 들으려고 한 건데 네. 참고만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면은 질문하러 오는 분이 없어요. 나올 때 따라오는 분이 없거든요. 그냥 네. 정보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최근에는 한 10대 분이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묻는 행태가 있잖아요. 요점이 뭐냐면 팔아야 되나요? 일단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살려는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이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네네네. 이걸 더 사야 돼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처음 느껴보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이제 프레임이 이재명 대통령 이 정권 기간에는 집에 대해서 이 자본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을 약간 바라기가 생각을 어렵다. 접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말씀 주신 대로 똘똘한 한 주택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한 주택으로 될 수도 있죠. 두 개 있는 분이 자꾸 하나를 팔려고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좋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산가들 사이에서 지금 부동산을 막 벌던 게 딱 멈췄다고 느껴지고 있고 주식으로 지금 돈을 벌었다는 분들이 또 자산가들끼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머니 무브가 실제로 자산가들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걸 제가 네네네. 느꼈으니까 이것도 아마 시장에 제가 볼 땐 똘똘한 한치 현상이 약간 예전만은 못한 좀 누그러지면서 시장에 또 이거 매물 출하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는 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라고 이 SNS에다가 이렇게 밝혔는데 그 말인즉 보유세 인상 뭐 이게 당연히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라면 1%까지도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에 비해서 이제 실효세율 보유세가 좀 뭐 0.2%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1%까지 오른다라고 하면은 뭐 산술적으로는 뭐 5배 오르고 이러는 건데 물론 뭐 이게 재산세라는 게 이제 연도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맞아요. 되지는 않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런 보유세 카드를 지금 꺼낼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저는 얘기를 결국은 해주시죠. 꺼내는데 지금은 아닌데요. 대통령은 일단 약간 스탠스를 바꿨잖아요. 그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다른 정책들이 쭉 나오는데 반면에 이게 이 투트랙 같아요.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마치 트럼프 같이 이 자산가들 입장에서 혼동이 올 정도로 왜냐하면 이 정책실장이나 부총리는 또 보유세에 대해서 약간 다른 완화적인 얘기를 해요. 뭐 이거는 좀 하기 힘든 거 이런 얘기 했다가 줄였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양쪽을 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당사자 입장에서 헷갈리잖아요. 네네.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쁘잖아요. 근데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거죠. 불확실성이. 이게 근데 할 것 같은 느낌은 또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네. 이미 그 기재부도 용역을 줬고요. 국토부도 용역을 줬습니다. 네.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보유세를 몇 프로 올렸을 때 이게 다 이미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국민 경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주택 시장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돌렸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1차 보고서가 확실하진 않지만 작년 12월 말쯤에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걸 가지고
타임이 중요하잖아요. 정치를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지금 이제 세밀하게 다시 한번 조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속에서 이제 제가 볼 때 7월이 세제 개편안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 매년. 그러면 선거 끝나고 만약에 지방선거가 압승을 거둔다 하면 이거는 정부의 보유세 어떤 강화 정책의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7월에 발표할 때 들어오겠죠. 네. 이 시나리오를 제가 이 전문가 그룹이 세무사 전문도 많잖아요. 네네. 그분들도 다 예측하는 것이 스탠스와 지금까지 하나하나 이제 변하는 거를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가닥이 그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산가들한테 브리핑할 때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유세는 결국 가는 방향이다. 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예측하고 시장에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좀 전에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6월 달에 지방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각종 호재성 공약이 난무할 것 같고 정부도 이 시점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또 걸 가능성이 높은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추가 대책이 좀 나올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당론으로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최근에 뉴스에 안 났는데요. 네. 역세권 뭐 9만 호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역세권 9만 호를 발표했었어요. 네. 발표했는데 공모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법안이 통과가 돼야 본격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통과됐습니다. 엊그제. 그러면 그 9만 호를 아마 제가 볼 때는 발표를 좀 강화시켜서 그럼 9만 호는 확정적이에요 거의. 근데 저번에 6만 호 발표했잖아요. 서울의 네네. 유유부지. 근데 이건 네. 유유부지가 아니고 역세권 부지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공모도 받았는데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존에 2020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문재인 정부 때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눌려 있었어요. 눌려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반대도 많고 빨리 해달라는 데도 많고 막 혼재되어 있었는데 네. 일단 법안이 통과돼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실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네네네. 여기에 아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마 그 구체적인 로드맵 언제는 몇만 원가 나오고 몇만 원가 나오고 아마 발표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서울시내에 그 대책이 나올 것이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올 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많이 풀려 있고 오세훈 시장이 일단 또 재건축 재개발에서 먼저 던져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4종 주거 지역이라는 게 이제 국힘에서 좀 윤희숙 의원이 좀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네. 그래서 주거 공간과 공급을 좀 확대하려고 그리고 상가 있잖아요. 상가하고 네네. 생숙, 지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법안만 바뀌면 이게 이제 주거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공급 물량이 또 늘어나잖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법안이 4월에 또 임시국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통과가 된다라면 그게 이제 대책의 수준이 아니라 확실한 로드맵 이걸 발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 좀 큰 거라서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서리풀지구. 강남의 서리풀지구가 2만에서 2만 5천 원 나올 수 있는데 거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반값밖에 안 나와요. 암만 계산해도. 네네. 토지보상가하고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분들하고도 좀 말씀 나눠봤는데 거기는 가능해요. 반값이. 그러면 2만 2천 원 가까이가 반값에 나온다면 강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진짜 하방 압력이죠. 이걸 발표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집권 여당이 지금 뭐 수세거나 선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발표했을 거야 아마. 근데 요번에 같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가 좀 보이고 나머지는 크게 손 안 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뭐 사실 뭐 본격적인 선거 뭐 준비 분위기는 아니라서 뭐 그렇죠. 그런 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냥 어림잡아 생각해 봤을 때 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상당히 그렇죠. 높은 수준이니까 지금 맞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그런 카드를 적극적으로 뭐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죠. 자, 최근에 이제 그 5월 9일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이제 진짜로 얼마 안 남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조정장 초입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방 네. 압력이 이제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5월 9일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4월 중순이면 그냥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아니, 원래 끝나는 건데 어제 또 발표했어요. 어제 국무회의인가 거기서 네.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 그러니까 계약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5월 9일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활용하는 건 계약서 쓰는 것까지 인정한다는 네, 건데 그렇죠.
계약서를 쓰려면 토지거래가 신청을 하고서 한 15일 걸리잖아요. 네,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15일을 기다릴 수가 없는 사람들은 끝난 거죠. 근데 그거를 거꾸로 약정서를 5월 9일 날 썼어요. 근데 토지거래화를 신청하잖아요. 네네. 이게 15일 뒤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 계약서 쓰는 건데 이 사람은 살려는 청약 의사는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민법상에 청약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있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젠가 그제 아침에 네네.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청한 사람들도 받아주자. 좀 검토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나 저도 그동안 얘기했던 거가 네. 4월 중순이면 일단 토지거래허가 기간 15일 빼면 일단 매물은 정리가 된다 이걸 봤는데 네네. 또 늘어난 거죠. 아, 약간. 그래서 5월 9일까지 시장은 제가 볼 때 쭉 이 형태가 이어질 것 같고 신청까지 쳐주니까 그럼 5월 9일 이후에 어떤 시장의 모습을 저는 예측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림 하나 보면은 네. 지금 요 상태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지금 4월 초 들어서요. 갑자기 노원구나 이렇게 올라가던 곳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쪽 지역들이 거래가 다 80% 70%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4월 초에. 이게 뭐냐면 이 심리가 가격 고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매수가 확 줄은 거예요. 줄다 보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네네. 깎아서 내야지 하는 게 지금 저번 주부터 벌어지더라고요. 네네네. 3월 한 25일 정도부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가격 상승 피로감이 일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부담이 또 다가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줄는 거예요. 물론 전세 시장은 좀 아직 혼동스럽죠. 전세가 좀 매물이 줄다 보니까 그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데 4월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둔화가 됐어요. 쫙 하던 게. 네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판단하죠. 3035는 정부 대책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1, 2, 3월에 쫓아갔단 말이에요. 네네. 쫓아가다가 이 가격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금리가 또 올라갔잖아요. 네네. 두 개가 부담이 되니까 이제 수요가 멈춘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만약에 5월 9일이 끝났어요. 그럼 그분들이 가격을 내릴까요? 안 내리거든요. 매도자들이. 다주택자 걷어들이면 말고 1주택자들도 매도 물량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분들이 올릴 수가 없잖아요. 쫓아오질 못하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경합이 벌어질 텐데 제가 볼 때 수요자 입장에서 이 사이에 아까 말씀 나눈 그 어떤 대책이 한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공급이 막 시내도 9만 호가 터지네 이러면 분양가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신호라도 딱 나오면 이거는 이제 하방으로 가는 거고 우리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6070이 왜 매도를 하죠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이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냐면 6억 대출도 나중에 또 쪼일 수 있대가 막 퍼졌습니다. 1월 달에. 네네. 그러면 그땐 집을 못 사라는 가스라이팅이 언론이 던진 거예요. 자, 나만 못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못 사면 집값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서로 이제 자빠진다는 표현은 그렇고 뭐라 할까요. 수요가 일단 끊기잖아요. 네. 끊기다 보니까 지금 매도 물건이 내려오는 모습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화가 오거든요. 살려다가 못 산 사람들한테 좀 내렸는데 살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아마 두세 군데서 올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뭐지? 시장이 바뀌었네? 그러면 기다려볼까? 근데 이 와중에 정부 정책이 나오면 심리가 완전히 바뀌죠. 그게 저는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권이 보합으로 유지한다. 강남은 거래가 이제 막 급감할 것 같아요. 딱 견주니까. 근데 강북은 살아있을 거라고 같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실수요자들이 요번에 막 몇 억씩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끊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둘 다 끊기는구나. 그러면 지방선거까지 이게 선거 또 앞두면 막 움직이질 않거든요. 시장이. 그렇죠. 예. 그런 형세가 하반기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정부가 보유세 7월 세제 개편안이나 이런 것들이 막 연타로 나오면 시장 분위기 어떤 흐름이 완전히 페이스가 연착륙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일단 한계점이 좀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뭐 연착륙이면은 다행인데 경착륙이 될까봐 이제 좀 우려하는 그걸 막는 것 분들.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걸 조정하는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지금 그 최근에 그러면 네. 이제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5월 9일 이후에 네. 거래량은 그렇게 뭐 활발하지 않고 이제 감소하면서
이제 가격이 하방의 압력을 받으면서 좀 네, 서서히 맞습니다. 떨어질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체감을 했던 집값 하락 시기는 가장 가까운 게 2022년도죠. 네, 맞습니다. 2022년도 때를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집이 좀 서울 그 당시에는 지방이든 서울이든 주택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는데 네.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22년도에 우리가 체감했던 주택 가격 하락과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출 규제나 뭐 정책이나 이런 거 이후에 5월 9일 이후에 맞게 될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 하락 네. 어느 쪽이 조금 더 하락 폭이 클 느낌적으로 체감적으로 어떨까요? 하락폭이요? 예. 이게 기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때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좀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한 1년 정도. 근데 이번에는 한 2, 3년을 두고 내려갈 것 같아요. 텀이 좀 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때는 정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단기간에 떨어지는 짧은 시간에 거.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떨어지는 그 기간 그 폭은 비슷하게 갈 수 조금, 있는데 기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 말씀 주신 경착륙을 좀 막고 오히려 그런 걸 또 경계하니까. 네, 그래서 연착륙이 제일 안전하고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심리 속에서 연착륙이 되구나 이러면 진짜 경제 부담이 없거든요.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하락을 하는데 폭은 거의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만 기간은 다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폭도 폭이지만 네. 이 과연 하락장이 얼마나 갈까 이런 것들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SNS에서 던진 그 표현이 아직도 남는데요. 나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이거 하나 내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한다는 얘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의지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공약 실현율이 좀 높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가 볼 때 이거는 갈 수 있는 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건 정도 되는 게 정점을 찍고 네.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벌써 다 소화된 거냐? 다 소화된 걸로 봐야 할까요? 어떨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조금 줄고 있거든요. 최근에 조금 줄고 있는데 한 2, 3천 개 줄었어요. 네네네. 줄었는데 거래도 줄었어요. 거래도 줄어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내놨는데 안 보러 오는 집이 되게 많거든요. 물건을 내놨는데 보러 오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는 거. 급매만 나가는 거예요. 보고서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가격 내리기가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하고 좀 분여해 있지 않습니까? 다만 네네네네. 그게 아직도 존재해요. 그 가격을 좀 낮춰서 내놓기가 낮추려고 내놓으면 벌써 압력을 주니까 압력. 아니 뭐 내가 내 집 싸게 팔겠다는데 왜 그래? 부동산을 압박을 하죠. 분여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는데 이게 이제 추세가 바뀌는 게 어느 순간이냐. 다주택자들이 다급한 분들이 부동산에 컴플레인을 거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내 집을 싸게 내겠다는데 왜 자꾸 부동산을 괴롭히냐 이런 대화가 오는 시점이 거의 왔어요. 최근에. 네네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니지만 절묘한 한 수가 5월 9일까지 신청화까지 한다 그러니까 지금 팔까 말까 못하고 부동산이나 분여회 담합에 막 가격 조정 못하다가 들고 있던 분들이 마음이 이제 파는 쪽으로 끼운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죠. 네네네. 요 타임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매물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더 안 줄거든요. 안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걷어들이는 분위기로 가려고 그랬는데 4월 10일 뭐 중순 다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제 그냥 딱 던져보니까 분위기가. 이거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이 좀 새롭게 터닝 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시장은 아마 하방의 그 초반의 그 느낌처럼 그대로 좀 유지될 것 같아요. 5월 9일까지. 한 달 남았잖아요. 아직도. 네네네. 그 사이에 좀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면은 전월세 매물이 좀 줄어들어서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힘들어진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실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좀 없어서 전세가가 조금 오르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뉴욕이나 런던처럼 임대료가 굉장히 좀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교수님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5월 9일 이후 시장 이제 전망인데요. 네네. 지금 정책이 나왔고 갭 투자 차단하고 실수요자 시장 만들고 다주택자 매물 증가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전세로 내놨던 물건들을 지금 빈집 많아요.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네. 강남에 비워놓은 집이 많아요.
그 전에 세입자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때 세입자를 내보내고 빈집으로 팔려고 내놓은 집들이 가능한 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빈집이어야 팔 수 있는 거죠.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하도 이게 이제 세입자 있는 것도 팔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입자 남은 기간까지 인정해 줄게를 추가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 집들이 그러면 비어 있는 집들은 뭐예요? 전세를 놓을 수 있는데 안 놓고 매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팔려고. 그런 집들하고 근데 그게 매매로 전환돼 있는데 안 팔린 거죠. 네네.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매물이 주니까 전세 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지금 압박이 더 상승됐잖아요. 네네. 전세 난까지는 아니지만 전세 월세 계신 분들이 지금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5월 9일이 끝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네. 그럼 그때까지 못 팔거나 안 판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거기를 비워놓을까요? 다시 전세를 나서 그다음에 못 세를 파니까 주겠죠. 세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5월 9일 이후에는 뭐예요? 또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전세 매물이. 전세 매물이. 또 몇만 개, 그러니까 2만 개, 3만 개가 또 나오면 서울은 충분하거든요. 사실 또 그 시간이 되면은 그러면 전세 시장은 역으로 뉴스에는 안 나오겠지만 생각보다 또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유튜브에서 네. 저희 막 6월, 7월 만기 분들 있어요. 네. 그냥 제가 버티라 했어요. 그냥 버텨도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지만 만약에 소송이 붙고 막 이래도 나갈 돈이 한 300, 5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세값이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5월 9일 이후에는 전세 물량 풀릴 가능성이 있다. 네,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측하셔서 전세나 이런 어떤 전략을 잡으시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걸 좀 생각하시고 최근에 막 하락으로 좀 전환되면서 중구 아파트들이 지금 횡보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이제 안 팔게 되면 지금은 세입자를 놓고 막 생각하지만 팔까 하다 못 팔면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좀 더 가져가고 세를 돌려야겠다 이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아마 하반기에 이어져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낮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전세가 비싸고 이제 매물 구하기조차 힘들어지면서 이러다가 전세 못 구해가지고 강제로 집을 사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세를 못 구해서 집을 사는 상황. 정확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물론 가격을 굉장히 좀 금매라든가 이런 걸 잡는다면이야 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대출을 받아갖고 또 집을 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 그거를 어떻게? 이제 6억 대출을 풀어놨잖아요. 네. 제가 금융위원회가 6억 대출 푼 게 진짜 문제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 30억짜리가 2억 4억인데 어떻게 10억짜리 6억을 해줘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도권에서 중저가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10억짜리, 뭐 8억 9억 있잖아요. 네네. 전세가가 7억짜리인데 매매가 7억인데요. 네. 전세가 7억인 데가 꽤 있어요. 매물이 없으니까.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네. 말은 전세를 안. 어느 다 비슷한데요. 제가 수도권 다 봤거든요. 어떤 상태냐면 만약에 매물이 평소에는 보통 50개가 매매 물건이고 50개 정도가 전세 물건 아니면 6대4 정도로 왔다 갔다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매매가 90에서 95%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5%나 0%예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전세가 7억인데 매매가 7억이네. 그 사인하고 집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수요가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 어떻게 할까요? 내려간다면 하면 좋은데 이게 시장 구조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비싼 집값을 그냥 떠안게 되는 그거를 금융위기가 이거 사실 한 거예요. 그죠? 6억 대출이 없었으면 4억 대출이면 집을 못 사요.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6억으로 내려오면 전세값도 6억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걸 뻔히 알면서 금융위기가 좀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 말씀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상황이다. 그나마 금매가 더 내려와 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사실도 큰 무리가 없지만 그렇죠. 지금 무리해서 절대 이자 부담하면서 가시는 거 좀 금리 오르잖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끌완 때 사신 분들이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끌완 때 집을 사신 분들이 이 청담 이 그림인데요. 네네. 이게 보시면 여기 19억이 청담동 현대 아파트인데요. 한 300가구 좀 안 되는데 이게 저 매매가죠? 네, 매매가인데요. 이게 2021년 꼭지예요. 19억. 그러고서 23년 내려오다가 토지거래 하면서 쭉 올랐어요.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책이 나오니까 대통령 18억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 이거예요. 19억에 이 산 사람 있잖아요. 네. 이때 팔았으면 다행인데 기간적으로 팔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더 기다리게 되죠. 근데 만약에 18억이 됐다. 지금 18억이에요. 17억 나오고 있고. 그러면 여기는 건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신 분들은 18억에 팔 수 있나요? 왜 못 파냐? 지금 한 4, 5년 동안 이자를 줬잖아요.
금액을 따져보면 1억에서 1억 5천 나와요. 그동안에 낸 1억 이자가 거의 2억 가까이. 이자만. 그리고 6년 차부터는 원금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 와중에 18억이에요. 어떻게 팔아요? 완전히 영골 안에서 완전히 물린 거죠. 그리고 여기 상계주공도 마찬가지예요. 상계주공이 영끌할 때 13억 간 게 있어요. 5단지인데 이게 상계주공 13억까지 갔는데 지금 10억 5천이에요. 그럼 이분들 3분들 대출 이때도 풀이었거든요. 네네. 이자만 갖고 있다가 지금 집값이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내려온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올 것 같거든요. 한 가격으로 얘기하면 9억 얼마? 10억 정도예요. 아, 9억 10억. 네. 그러니까 5에서 15% 사이 갭이 아직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 정책이 계속 가면 이건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이건 10억 5천은 최근이고 한 달 전에만 해도 11억 5천막이 됐어요. 1억 차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이게 또 1억 떨어질 수 있다 이거죠. 제 말은. 9억까지도 갈 수 있다. 네.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막 무리해서 여기 뭐 옛날에 13억이에요. 지금 12억이면 싸요. 이 소리에 속으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강남 3구나 마영성의 신축 대단지 여기는 좀 특수하지만 우리가 25개구잖아요. 그러니까 18개구는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교수님께서도 그 주택의 공급 매물 여기서 네. 말하는 공급 매물 아마 이제 새로 건설을 한 신축 맞습니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집값이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 이재명 정부 내에 이 하락장이 2, 3년 최소한 간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우상향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런 저는 그렇게 안 의견? 봅니다. 왜 그렇게 안 보냐면 지금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 토지거래가 풀면서 네네. 다 펌핑을 했고 나머지 지역들은 따라오다가 지금 딱 멈춘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따라오던 것들도 지금 6억 대출 풀어줘 가지고 피크 왔다가 여기도 임계점에 지금 부딪혔잖아요. 네네. 그럼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텀이 4, 5년입니다. 4, 5년 지나면 그때 다시 소득도 조금 늘어나고 모아둔 돈 집값은 조금 더 내려오잖아요. 이때 터지는 거예요. 다시 상승기가. 그러니까 그때 4년 5년 후에는 다시 상승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거 가능하죠. 아, 이재명 그러니까. 정부가 쭉 낮춰줬다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는 아마 빚내서 집사를 아니고 집값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건 부담이 적어지니까 사는 걸 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순환이죠. 소득도 올라가고 네, 적정한 가격에. 만약에 금리가 그 당시에 과하게 높지만 않다면 그렇죠. 그동안 안 오른 것이 그동안 있었기 조정받은 때문에. 게 이제 다시 바닥을 다지고 M2나 이 증가율에 맞춰서 비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한 4, 5년 뒤에 올 수 있다. 그러나 지금 2, 3년은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죠. 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항상 이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 나눌 때마다 이야기 나누는 게 이게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실거주의 대상으로 본다 나는. 그러니까 네. 공급 부족이 앞으로 온다면 집값은 그냥 무조건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오를 좀 수밖에 오르니까 없는 오를 수는 환경이죠. 있으니까 나 지금 실거주다. 네. 뭐 엄청나게 무리한 투자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 사도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지금뿐이 아니라 예전에도요. 네. 집값이 꼭지일 때도 웬만하면 안 사면 좋겠는데 이 값도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 인생의 행복은 대출이 없다. 주택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많으니까 사셔라. 어. 현금이면 무조건 사시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조정받지만 결국은 균형에 잡히거든요. 비싸게 산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한 5년 10년은 비싸게 산 그 아픔을 겪을지 몰라도 20년 후에는 그게 맞춰지거든요. 균형이 맞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차이점은 그거잖아요. SK 하이닉스를 5만 원 시절에 7만 원에 비싸게 샀어요. 근데 얘가 3만 원 내려가 가슴이 아프지. 가슴이 아프지.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100만 원에 이런 패턴을 육박하니까. 보시면 돼요. 100만 원까지는 안 가지만 이 부동산 가격은 화폐 가치하고 같이 가니까 화폐 가치가 절하된 만큼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균형을 찾으니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사셔도 된다고 좀 말씀드려요. 딱 사고 편하게 살아라. 그 우리 교수님이 지금 뭐 현금으로 살 수 있다면 그냥 사라라고 사면 이야기하는데 돼요.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사는 것까지는 아니라더라도 네. 예를 들면 지금 신혼부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집에 대출을 받아서 살고 싶어요. 신혼이니까 얼마나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데 과연 대출을 몇 %까지를 받아서 산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는 너희들이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하다. 네. 물론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막 50%, 60%, 70% 이런 거는 좀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되고 네.
몇 %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퍼센트를 혹시 얘기해 주실 수 네네. 있다면. 대출 퍼센트로 네. 포커스를 맞춰도 되고요. 네네. 대출 포커스에 맞추면 약간 조금 다른 부분에서 좀 미스가 있는데요. 뭐냐면 DSR 보잖아요. DSR. 그러니까 내 소득에 맞벌이를 하던 뭘 하던 내 소득에 풀로 받던 대출을 적게 받던 그건 본인의 의사고 네네네. 받던 내 대출 액수에 부담하는 그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만 낼 때 말고 6년 뒤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 합해서 내는 게 내 소득의 40% DSR 40%죠. 이 정도면은 무조건 사도 된다. 그러면 지금 허용해 주는 범위 능력이 되면. 내에서 다 네. 사도 된다는 거네요. 아, 그럼요. 근데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를 무리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부모님한테 몇 억 빌리고 뭐 이렇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DSR을 넘어서는 네. 정도.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대출에 좀 틈이 있는데요. 서민 실수요자 대출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네네.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상품인데요. 네네네. 이거는 또 LTV가 70%예요. 생애 최초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생애 최초하고 우리 듣는 특례보금자리 뭐 신생아 이거 말고요. 다른 법규에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서민 실수요자. 실수요자 같은 그게 경우 있는데요. 그게 9천만 원 이하 소득인 사람들한테 해당돼요. 가구 소득이 다만 9천만 원이요? 네. 그럼 가구 서민 소득. 아닌데. 그런데 8억 이하 주택만 또 해당돼요. 8억. 요것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나 살 수 있어요. 들어가면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9천만 원 버는 사람이 8억 대출을 받을 때 70% LTV 해봤자 갖고도 남거든요. 사라 이거죠. 사고 편하게 살다가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막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무리하게 사는 거 그거는 아까도 사례 보셨잖아요. 1년 5년 동안 이자 내고 했는데 집값이 이거 정말 못 견디거든요. 이게 네네네. 부부와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네. 이거 행복의 목적이 뭐예요? 주택을 사는 게. 행복하려고 샀다가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 절대 무리한 투자는 지금 할 때가 전혀 아니다. 거기다 이거 말씀드리면 또 이해되실 것 같아요. 이 그림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핵심 주택 구매 연령. 네, 30에서 49세. 30에서 49. 이분들이 주택을 사는 연령이 핵심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보시면 요거를 정리한 건데 연도별로 한 거를 제가 이렇게 싹 정리했습니다. 보면 2020년에 717만이에요. 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그런데 2035년 한 9년 남았죠. 이때는 120만이 줄어요. 118만. 네네네. 그래서 609만으로 줄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10년 단위로 끄는 건데 이건 15년 2000 이제 주택 구매 핵심 30에서 40의 급감. 요거예요. 30에서 49세. 30대 40대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30, 40대 써요.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네. 중요한 건 2041년 14년 뒤에요. 14년 뒤에. 이때 500만이에요. 네. 그러면 몇 프로가 준 거예요? 40%가 준 거예요. 최근에 주식시장은 뭐 굉장히 뜨겁지만 뭐 그죠?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우리나라가 K자형 성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수출업체 위주의 성장을 하는 게 아니냐. 서민 경제는 상당히 아직 어렵고 맞아요. 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서 이제 뉴노멀 물론 뭐 전쟁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은 이러다가 1,600원도 터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계속 유지하면은 정말 하락이고요. 100% 하락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다행히 4월 1일부터 올해 11월까지 WGBI라는 국제채권 지수에 저희가 편입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외국 자금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 중장기적으로 한 1,400원 중반에서 1,500원 초반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더 올라가는 것은 조금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1,600원을 찍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갑자기 터지거나 뭐 큰일이 터지면 뭐 IMF 그건 알 수 없는 1,800원 가겠지만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옛날보다 경제 금융 툴이 많이 생겨가지고 선제적인 대응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 1,500원 넘은 게 지금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인데 앞에 세 번이요 다 100% 하락했습니다. 다 물론 하나는 명목 가치는 하락을 안 했는데 실효 가치, 물가 상승분을 상쇄하지 못한 수준으로 가격이 횡보된 때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에 그 1,500원이 찍었던 때가 다 내려왔고 그러면 이번에 네 번째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뭐 통뼈인가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팩트인 거죠. 아, 부담이 되고 환율과 물가와 내수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택 가격이 거기까지 쫓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마 투자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 심리나 투기 심리를 잠재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무조건 내려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1,500원 찍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 갈수록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되게 90%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 못하는 변수가 생긴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되지 않겠느냐. 제 예측입니다. 최근에 뭐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 그렇죠. 57조 2천억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달러로 얘기하면 거의 뭐 3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이미 어마어마한 달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은행 신임 총재 내정자 신현송 교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매파적 성향이 강한 보수주의적인 원칙주의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어쩌면 금리 인상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뭐 사실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라는 게 이제 뭐 한국은행이 독단적으로 가져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분이 워낙 좀 강성인 분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면 자영업자나 우리 중소기업들 생각하면 올리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들이 터지니까 그러면 많이는 안 올리고 신호를 줄 것 같아요. 0.25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반기까지. 그래서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인하는 어렵고 상승 하더라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그 정도 예측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 내내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약간 소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조금만 원칙적으로 해도 뭐 느낌으로는 엄청 강성으로 막 올리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도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물론 뭐 최고 기준이긴 하지만 7%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야 이렇게 되면은 딱 느낌이 아주 굉장히 고금리인데 연말에는 어쩌면 8%도 터치할 전망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만약에 4억 대출 받았다 그러면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사실 4억 대출 받은 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주변에 봐도 되게 많은데 300만 원을 원리금으로 낸다 이러면 이게 이런 영끌족들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진짜 이거 뭐 이게 정말 머리가 아픈데 교수님이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영끌 완때 사셔가지고 아직도 회복 못한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살 때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5년이 지나서 서울 중심부 희소성 있는 지역 빼고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이 싸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전반적인 어떤 수요자들의 어떤 성향이. 그러면 그때 너무 비싸게 산 거 맞죠.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방향을 볼 때 급한 폭락은 안 하지만 지금 방향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가 안 받쳐주잖아요. 22년도 우리가 갑자기 그 40~50% 폭락할 때가 금리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요인은 크게 없었습니다. 미국 금리 올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을 막 3번씩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소리 없이 이게 실물 금리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근데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우리가 10년물에 연동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금리가.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지금 세요. 사실 높아졌어요. 은행 자체에서 거의 5~6%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7%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정책 자금 쪽이나 4.5%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분간 쉽게 갑자기 미국 경제가 살아나서 그죠? 그게 쉽게 뭐 이자를 갖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11월 대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다행인 건 5월부터 돈을 푸는데 일시적으로 그때 또 이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5월부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면 금리 또 튀거든요. 그러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말을 하죠. 연구를 하신 분들한테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지금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지금 또 파도가 치고 있다. 제가 5년 6년 전에 얘기할 때 파도가 칠 때 조심하고 기다리라 그랬다. 네. 결론적으로 그분 제 말을 들은 분이 승자다. 단 강남성과 마영송을 그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죄송하다. 거기 오버를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 20개구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지역에 따라서 선택도 달라지겠지만 네. 기본 베이스는 21년도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고 지금 말하거든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결론은 무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가능하면 가는 거고. 21년도에 네. 영끌로 발목이 잡힌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이 거잖아요. 받고 있죠. 아, 보도 이게- 안 나와요. 아, 그걸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맞습니다. 거죠. 예. 게오르기에바 그 IMF 총재 네, 이분이 그 한국 부채 문제를 경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정부의 총부채가 사실 그 사상 처음으로 이게 이제 뭐 한국 정부의 지금 차입금 규모로 보자면은 뭐 1,000조 원 좀 넘는 수준인데 이게 아마 6,500조라는 얘기를 한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공기업 부채라든지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하여튼 이런 거 싹 다 그냥 긁어 모아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GDP의 뭐 2.5배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내수 경기의 불황 속에서 국가 부채가 너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경고를 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찍었고 저도 이제 이 얘기 가지고 좀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 국가 부채가 표면적으로는 아직 GDP의 100%가 아닌데,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돈 빌린 차입금이 아닌 부채라는 거는 조금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22년 이후에 조금 줄었습니다. 부채가 가계 부채 많이 줄었는데. 네네. 건설사들에도 뭐 아시겠지만 부도 나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쪽 네네. 부채들이 줄려고 준 게 아니라 그냥 삼각 처리하면서 준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 내부는 지금 예전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IMF 총재가 지적한 부분은 이미 그 작년인가요? 작년 네. 2월에 네. IMF하고 한국은행하고 정기 회의를 하잖아요. 네네. 그 기재부 총리도 다 가고 그 결과에서 이미 이제 줬어요. 내용을. 그래서 22개 그 공고사항을 던졌고 거기에 핵심이 전세 대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가계 부채에 대해서 지적이 어떤 그 사이드를 한 3-4개 나열해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GDP 대비 아까 말씀 나눴던 총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몇 프로 낮추라는 지시 공고가 있었어요. 근데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네네. 80% 줄이겠다고. 그럼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IMF 총재가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엄포를 준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부총재가 왔을 때도 어느 부분은 양호하다, 어느 부분은 부족. 근데 그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지급했어요, 둘 다.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가 지금 다 계산을 저희보다 잘하니까 그 리스크가 있는 곳들이 이제 자영업과하고 또 연결되거든요. 네네. 자영업자분들이 사업자들 할 때 집담보를 하는 데 많아요. 이게 다 연결되니까 가계부채에 집중을 하라는 메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금융위도 그걸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그 분위기로 가니까 근데 국가 부채는 사실 지금 60% 이제 이번에 국채 발행하면 60% 좀 가까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아직은 그냥 견딜 수 있는 수준인데 굳이 뭐 버블 터졌던 뭐 100% 200% 나라를 쫓아갈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너무 안심하고 있는 것도 좀 문제고 그러니까 적정하게 경제 규모가 발전하는 데 따른 어떤 국가 부채를 알맞게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마치 100%가 안 되니까 괜찮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조심만 한다라면 현재 국가 부채는 버티고 있지만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는 버티지 못하는 수준까지 온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업은 가계는 뭐예요? 가계 대출을 확실히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지금 말씀 나누는 게 다 그쪽 방향이잖아요. 네네네. 아, 이게 부채를 좀 억제하고. 네, 거대한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시장이나 자산 관리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국채 발행 예고된 금액이 맞아요. 225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가 한 2% 뭐 이런 네. 것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100%는 안 되지만 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세계 경제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전쟁의 여파가 있고 전쟁이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면서 뭐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지금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전쟁의 부작용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월가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은 또 한창 얘기 나오는 게 사모대출 부실 네. 문제. 그다음에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경고들이 이 투자은행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대외 변수가 생기면 만약에 아까도 이제 우리가 우려했지만 네. 만약에 이렇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에서 하여튼 뭐 금융위기가 됐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야, 이러면 또 한국 경제에서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또 걱정이란 말이죠. 네. 교수님, 이런 상황이 되면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준비 하셔야죠. 사실 해외에서 지금 말씀주신 사모펀드에 대해서 계속 위험시로 보내고 있고 그 변동성 지수 자꾸 올라가고 있고요. 네. 실제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2022년도에 막 7%까지 간다고 우리가 놀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7.5%예요. 지금도 7% 정도 네, 되죠. 더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뭐가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무리한 지금 뭐 부동산이든 뭐든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워렌 버핏도 현금 지금 40%로 지금 늘려놨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바보가 아닌데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지금 부채 수준이 그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대출 줄였는데 그걸 다시 우회해가지고 사모 쪽에서 지금 대부분의 상업대출 이런 거를 지금 많이 했어요. 2년 동안, 3년 동안. 근데 그게 지금 부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빚 돌려 막다가 터지는 어떤 모습의 단초거든요. 그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죠. 이게 정리되기 네네. 전까지는. 네. 근데 일각에 제가 아는 유명한 어떤 뭐 좀 잘 맞추는 분들 그분들 말씀이 올해 말고요. 내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60%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년이요? 다른 점은 급하게 안 온다. 예전처럼 멍 때다 팍 오는 게 아니라 보면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 상황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충격은 미국은 받고 있대요. 슬로우 뭐 GFC라고 하면서 슬로우 금융위기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냥 바로 그냥 확 터진 거고 몇 달 사이에. 네네. 지금은 그게 천천히 슬로우 모션처럼 보인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격은 좀 덜하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니까. 네네. 그러나 올 것 같다라는 게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섣불리 쫓아가는 것보다는 공격적인 투자 상황이 아니라 지금 딱 파도가 치고 있으니까 파도가 좀 잔잔해지면 보트를 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그런 저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기가 온다면 뭐 미국만의 위기가 아니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위기가 될 수도 있죠. 미국이야 뭐 기축통화국이니까 그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그동안에 넘겨 왔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뭐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옆에서 그냥 같이 피해를 봤던 거니까 교수님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왔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부채로 성장하는 이런 패턴들 이런 것들을 좀 경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 목돈 1억이 있다. 그럼 이거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사실 목돈 1억 갖고 부동산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물론 뭐 과거에는 뭐 그런 질문도 드렸습니다. 1억 갖고 꼭 뭐 부동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질문 드렸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인생의 후배분들이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투자할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투자의 관점이라면 저는 일단 주식시장이 지금 뭐 변동성은 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네네. 내년 후년까지는 좀 갈 것 같아요. 또 그쪽에 아시겠지만 MSCI 선진국 편입 지수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제가 볼 때. 네네. 거기 들어가면 또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그 타임이 좀 올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요새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 그게 내년 후년까지는 이미 수주가 다 끝났거든요. 네네네. 그 뒤에는 떨어질 거다 해서 지금 선반영 됐다 그래가지고 막 혼동스러운데 네네. 제가 볼 때 내년까지는 껐다 없을 것 같고 네네. 왜냐하면 각사의 어떤 그 비주얼 그걸 보니까 좀 갈 가능성이 많아요. 좀 추적해오는 데들이 별로 네네. 없고 도리어 삼성은 그 TS 그쪽을 넘길 정도로 파운드리까지 하니까 네네네. 우리가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지금 막 차고 갈 때니까 네. 이게 한 보통 5년은 가잖아요. 근데 1년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 생각에 1억 중에 한 5천 정도는
그 주식으로 그전엔 100% 가라 그랬는데 지금 한 50%만 가고 50%.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으니까 절반만. 네. 50% 중에 한 30%냐 현금 갖고 계시고 왜냐하면 3천만 원도 큰 돈입니다. 3, 4억짜리 집 나오면 경매로 살 수가 있어요. 경매 들어가면. 근데 그런 네네. 집들은 또 아무나 안 봐요. 근데 1억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돈 같지만 큰 돈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가 오고 다시 될 때는 저금리가 되잖아요. 네. 저거 들고 있다 보면 3천만 원짜리면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금리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예전에는 제가 금을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값이 너무 올랐다가 요번에 조정을 받았지만 네, 조정을 받았죠. 더 조정받으면 살까 지금 사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예. 아주 장기적으로야 뭐 좋은 자산이긴 하나 네, 맞아요. 예.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1억 갖고 지금 자기가 월세를 그냥 살고 음. 좀 뚱딴지 같은 소리인데 강남의 오피스텔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강남이나 마용성 지역 업무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쪽들이 오피스텔 그 주택 취급하면서 중과세를 매기는 바람에 오피스텔이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중에 뭐 1억짜리 같은 거는 요새 전세 대출이 1억짜리가 있을까요? 아니 돈이 1억이 있으니까 3억짜리까지 가볍게 사죠. 왜 사냐? 전세 들어오는 분들을 끼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라갈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네네. 그건 투자할 만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서 그 전세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 이게 월세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죽을 때까지 이제 수입이 됐잖아요. 영국처럼. 그런 구상도 한번 필요합니다. 제가 네. 볼 때. 뭐 지금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자산이든 정말 싸게 산다 그러면은 뭐 그거 이길 장사가 없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약간 사심이 들어간 그래요? 질문입니다. 이거 뭐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교수님 오시기 어려운데 모셨기 때문에 아니 별 말씀을 언제 비거주와 주거 그러니까 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1주택자에 대한 뭐 세금을 좀 차등해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셨잖아요. 나오죠. 예. 과연 비거주와 거주와 비거주에서 당연히 이제 비거주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네. 그죠? 그 비거주에 모든 일률적으로 비거주하면 다 페널티를 주진 않을 거고 당연하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 기준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 집에 비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사실 어떻게 구분할 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유라는 게 국민들은 5만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럼 어떤 거는 뭐 이거는 인정, 이거는 비인정에 맞아요. 있어서의 굉장히 사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이걸 딱 무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그게 되거든요. 이제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회의에 들어가잖아요. 그에 대해서 서로 민감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손을 안 대는 경향이 좀 있고요. 대통령이 그걸 직접 얘기했었잖아요. 네. 거주 비거주를 계속 한 2달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그런데 이 특별한 사유 지금 말씀 주신 결혼 뭐 상소 여러 가지 병원 여러 가지 이유로 비거주를 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례가.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기준이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단순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하는데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암만 빨라도 올해 안에는 발표하기 힘들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하는 그 과정이 공무원들은 좀 약간 느리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사례를 시뮬레이션도 돌려봐야 되고 그러나 이제 방향은 정해질 것 같아요. 분명히 거주 비거주는 차등을 둬야겠다. 이건 정했지만 예외사에 대한 어떤 정도의 가지수를 어디까지 선정할 것인가는 지금 갑론을박이지만 큰 건 정해진 것 같아요. 뭐 이혼, 상소 여러 가지 이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되는 거. 네네네. 그건 100% 됐고 어떤 경우에 이런 거죠. 나는 나중에 양평 예를 들면 그거죠. 춘천에 집이 있어요. 나는 거기서 살 거예요. 살 건데 지금 사업 때문에 일자리가 이쪽에 있어서 업무상 이거 하고 있어. 나는 너를 거기서 살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진짜 살지 안 살지를 그 마음은 인정하지만 표시해달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옵션제를 둬서 나는 그럼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환급을 해준다. 그런 걸 넣어야죠. 그럼 그런 걸 자르니까 이게 단순하게 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너무 얄팍하게 하면 그냥 툭툭 자를 텐데 지금 대통령의 의지가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의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빠릿빠릿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결국 그 방향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외 선진국도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그 해외 선진국이 그 사례를 있습니까? 갖다가 붙이면서 명분을 주면서 예외 사회 피해보는 분들을 최대한 구제하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해외 사례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냐 안 거주하는 집에 네네. 따라서 세제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나중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뭐 소개시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오랜만에 여러 네. 이야기 다 나온 정책 방향이라든지 경제 위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뭐 공감되시고 또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네. 아무래도 교수님을 다음번에 교수님을 찾는 분들이 많다. 이러면서 바쁘시지만 또 모시기가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